강원도 철원의 봄은 늘 조용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DMZ 근처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적막으로 감싸여 있었다. 숲을 넘어 철조망,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 그곳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는 듯했다. 이장훈은 평소처럼 새벽 산책에 나섰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철원의 외딴 길을 걸었다. 자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그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법을 오래전에 익혔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미국에 정착해 명절에 전화 한 통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날도 그는 낡은 목도리를 목에 두른 채 조용히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작은 짐승인가 싶어 지나치려던 찰나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는 너무 컸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젊은 여성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군복 같은 옷차림,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그는 곧 깨달았다. 여자는 북쪽에서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이장훈은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 후 그녀를 업어 가까운 창고로 옮겼다. 창고는 그가 평소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고 사람을 머무르게 하기엔 부족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이틀 밤낮을 앓았다. 이장훈은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와 죽을 끓이고 창고 한켠에 헝겊으로 만든 간이 이불을 깔았다. 그녀가 깨어난 것은 셋째 날 새벽,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던 시간이었다. 여긴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이장훈은 물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다. 괜찮소. 정신이 드는구먼. 많이 다쳤소. 여성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나무벽, 조용한 공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노인의 낯선 눈빛. 절 구하셨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그게 전부요. 여성은 순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오른쪽 발목이 부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을 확인하며 곧 불안감에 휩싸였다. 저는 북쪽에서 왔어요. 이장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소. 하지만 난 상관없소.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이 닫혀 있는 것뿐이요. 그녀의 눈에 잠시 물기가 맺혔다. 적으로만 배워온 남쪽 사람, 특히 노인은 냉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눈빛엔 그저 온기가 있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장훈이라 하오. 여긴 내 집 옆 창고요. 자네는? 서유나입니다.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그는 묻지 않았다. 진실이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자 유나는 조금씩 몸을 회복했다. 처음에는 음식을 잘 먹지 못했지만 점차 죽도 먹고 붕대를 감은 발목으로 간단한 움직임도 가능해졌다. 난 궁금하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었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찰 중이었어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돌아가고 싶은가? 그 질문에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가면 군사법에 처해질 것이고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불안했다. 그녀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도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이장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창고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깥에선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나만의 밤하늘을 본 적이 없었다. 별은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서유나는 창고 안에서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며칠간의 휴식 덕분에 움직일 수는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나만의 노래, 말투, 그리고 흐릿한 이야기들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남쪽의 현실은 상상과는 달랐다. 이장훈이라는 노인은 그녀에게 적대감 하나 없이 단지 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교육받아온 세계와 이 작은 창고 안의 따뜻함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다. 북쪽에서는 남한 사람은 기만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졌지만 이 노인은 그저 조용히 죽을 끓이고 약을 건네며 말없이 그녀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장훈은 조심스럽게 김치와 밥, 국 한 그릇을 창고 안으로 들여왔다. 그녀는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 사람은 먹어야 힘을 내지. 그의 말투는 따뜻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유나는 천천히 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이장훈은 옆에 조용히 앉아 불빛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젊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러나 그 눈 속엔 두려움과 상처가 고여 있었다. 혹시 가족은? 그녀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군인이세요. 고위 간부. 어릴 적부터 엄격했어요. 웃는 얼굴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남쪽 출신이셨어요. 늘 나만 얘기를 하셨죠. 강 너머엔 친척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장훈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안도 6.25 때 이산가족이 되었지. 내 작은아버지는 북쪽에 남았다고 하더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고 둘 사이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묘한 평온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처음으로 창고 밖으로 나왔다. 발목을 조심히 짚으며 마당을 둘러보았다. 봄바람은 부드럽고 먼 들판 너머로 철조망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철조망 너머에 그녀의 세계가 있었다. 여기선 다르게 느껴져요. 공기조차 달라요. 그녀의 말을 들은 이장훈은 웃으며 말했다. 공기는 같소. 사람 마음이 다르게 만드는 거지. 유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처음엔 여기가 지옥일 줄 알았어요. 붙잡혀서 고문당하거나 팔려갈 거라고.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런데 그냥 사람처럼 대해주시네요. 이장훈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사람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지. 북쪽이건 남쪽이건 그게 제일 먼저 아닌가. 그의 말에 유나는 처음으로 살짝 웃었다. 그 미소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순찰이 시작되었다. 비가 많이 온 탓에 강 주변 지형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미확인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군인들이 산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장훈은 창고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근처에 군인들이 왔소. 며칠간은 창고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겠소. 유나는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혹시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면 어쩌시려고요? 이미 위험은 감수했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낯선 감정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적이라고 배웠던 존재가 자신에게 죽을 끓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이장훈은 유나에게 나만의 말투를 천천히 가르쳐 주었고 유나는 그에게 북쪽에서 배운 시를 조용히 읊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 이장훈은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유나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소리, 어릴 때 라디오 몰래 듣던 기억이 나요. 남쪽 방송이었어요. 잡음 속에서 간신히 들리던. 이 음악도 그때 들었나? 네, 정확히 이 곡이었어요. 쇼팽, 녹턴. 이장훈은 미소 지었다.
이젠 잡음 없이 들을 수 있겠구먼. 그 순간 유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같지도 않고 형처럼도 아니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장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중요한 건 마음이오. 서윤아는 창고 안 조그만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장훈이 건넨 따뜻한 아침죽을 먹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 안에서 느낀 평온함조차 죄책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무심코 북쪽을 바라보았다. 철조망 너머에 있는 세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장소. 그곳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있었고 군복을 입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존재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돼요. 말 안 하면 병이 되지. 이장훈의 목소리에 유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는 작은 스툴에 앉아 창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밤마다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걸 몰랐을 것 같소. 사람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쉴 수가 없지.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전 선택받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절 특별하게 대했죠. 공부도 사상 교육도 잘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18살이 되던 해 특별훈련소로 배치됐죠. 이장훈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말은 네, 원래는 남쪽을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될 사람이었어요. 특수정보원 훈련을 받았죠. 남쪽 억양, 문화, 심리전 다 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전 그 길이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감시하는 일, 그건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훈련 직전에 자진해서 빠졌죠. 대신 일반 부대 정찰병으로 전환되었어요. 그게 지금의 자리예요. 이장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움보다는 안타까움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어린 나이에 그런 걸 판단했다는 게 대단하구먼.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테지. 그 결정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절 실망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차가웠어요. 개인 감정은 국가보다 작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이번 임무도 사실은 제 명예 회복의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잘 수행하면 다시 상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강물이 그걸 다 가져가 버렸구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쩌면 전 운명처럼 이곳에 오게 된 걸지도 몰라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듯이. 이장훈은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다.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다. 유나는 그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받아 눈가를 닦았다. 내가 무례한 질문을 해도 되겠소? 네. 북쪽에서 누군가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 있었습니다. 동료였고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감정이 허락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갔죠. 하지만 결국 그는 제 손을 놓았어요. 상부에 들키기 직전 저를 피했어요. 저만 홀로 남겨졌고 이후엔 그가 어디로 전출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정말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사람을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날 경계하는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다르다고 느껴져요. 무언가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워요. 왜 무섭소?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런 온기, 이런 평화.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게 꿈일까봐 두려워요. 이장훈은 가만히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이건 꿈이 아니오. 사람은 살아가며 한 번쯤은 따뜻함을 받아야 하오. 그래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창고 안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짧은 꿈을 꾸었고 그 속엔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어머니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단다. 유나야. 이른 봄의 햇살은 아직 차가웠지만 서유나의 마음에는 조금씩 따스함이 번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창고 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북쪽의 정찰병이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발목은 거의 회복되었다. 아직 완전히 걷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이장훈의 부축 없이 혼자서 마당을 천천히 걷는 정도는 가능했다. 그날도 그녀는 목발 삼아 막대기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집 뒤편을 둘러보았다. 작은 텃밭에는 이름 모를 봄꽃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고 땅속에서는 새싹들이 고요히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허리를 숙여 새순 하나를 손끝으로 살며시 만졌다. 그 부드러움에 잠시 숨이 막혔다. 꽃도 여기선 자유롭게 피네요. 그녀가 조용히 중얼이자 바로 뒤에서 이장훈이 대답했다. 그렇소. 여긴 꽃 피는 걸 막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는 작은 삽과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다. 조용히 그녀 옆에 앉더니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쪽에 상추라도 심어보려 하오. 같이 할래?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다. 그렇게 조용한 협업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당에 나와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이장훈은 된장찌개에 고등어 조림을 곁들였고 유나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남쪽 된장, 생각보다 짜지 않네요. 이건 직접 담근 거요. 시중 제품보다 부드러워서 괜찮소.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국물 맛이랑 비슷해요. 그 말을 들은 이장훈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자넨 여기에 오래 머무를 생각을 해본 적 있소? 그 질문에 유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명확하지 않았다. 돌아간다고 해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라지게 될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시간들이 이상하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익숙함을 조금 더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소. 식사 후 이장훈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이장훈, 아내, 자식들, 그리고 아직 평화로웠던 시절의 철원 풍경. 이 사람은? 유나가 사진 속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가리켰다. 내 아내요. 민지연.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소. 병상에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지. 그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이 앨범 오랜만에 열어봤소. 자네 덕분에 이 집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 같아서. 유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다. 이런 사진을 가진다는 건 참 부러운 일이에요. 저는 사진 한 장도 없거든요. 제 어릴 적 얼굴도 어머니의 모습도 다 기억에만 남아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아련함은 이장훈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 조그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건넸다. 요즘엔 이런 걸로 바로 찍을 수 있어. 자네도 이제 기억을 남겨야지.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같이 찍어요. 오늘을 기억하고 싶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사진이 천천히 나왔고 그 속에는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따스한 순간 뒤엔 어김없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입구 쪽 파출소에는 순찰대가 돌아와 보고를 하고 있었다. 최근 철원 북쪽 숲길 근처에서 발견된 이상한 발자국, 무너진 숲을, 그리고 불에 그을린 헝겊 조각, 군복과 유사한 소재였다. 경찰은 즉시 군부대와 협조하여 비무장지대 인근 민가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장훈의 집도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요즘 군인들이 이 근처 자주 들락거리네. 뭐 수상한 게 있다고는 하던데 별일은 없겠지? 이장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유나에게 말했다. 이젠 시간이 얼마 없소.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준비해둬야 하오. 유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그리고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장훈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 혼자 도망가면 선생님은 안전하실 거예요. 저 때문에 위험해지지 마세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소. 자넬 그냥 보내면 두고두고 후회할 테니까.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봄비가 연이어 내린 며칠 후 철원의 공기는 한층 더 맑아졌다. 나무들은 푸르게 잎을 틔웠고 텃밭의 상추와 열무는 제법 자랐다. 서유나는 아침마다 그 작은 텃밭을 둘러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장훈은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 며칠 계속 피곤해 보이오. 어디 아픈 데라도 있소? 유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마 바람이 찬 탓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유나는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구토를 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이장훈은 그녀를 부축하여 방 안에 눕혔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소. 병원에 가야 하오. 유나는 극구 반대했다.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제가 누구인지 들킬 거예요. 당신의 건강이 먼저요. 이대로 두면 더 큰일 나겠소. 이장훈은 곧바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간호사였던 김선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한때 지역 보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조용한 시골집에서 채소를 기르며 지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옥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이장훈의 집을 찾았다. 유나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긴장했지만 선옥의 다정하고 침착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풀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진찰을 마친 선옥은 이장훈을 데리고 창밖으로 나가 조용히 말했다. 아기야, 적어도 6주는 넘은 것 같아. 이장훈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아기가 있다고요? 그래. 입덧도 그렇고 복부 촉진도 그렇고 확실해. 정밀 검사를 해야 정확하겠지만 상태로 보아선 거의 확실해. 이장훈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조용한 도피 생활은 이미 위태로웠지만 이 새로운 생명의 존재는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몸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무거운 일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이장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유나 씨.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당신 나한테 말해줄 생각은 없었소? 처음엔 몰랐어요. 진짜로.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중에야 의심했지만 솔직히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그 아이는 북쪽에서?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군대 동료였어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단 한 번의 순간이었고 그 후엔 바로 전출되었어요. 그 사람이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장훈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분노도
실망도, 판단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감정을 살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소? 유나는 눈을 감았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 제 상황에 모든 게 너무 막막해서.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자네 안에서 살아가고 있소. 선택은 쉽지 않지만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건 나이와 상관없는 일이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겠소. 아이와 당신, 함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장훈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었고, 믿음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이장훈의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이며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와 내 아이를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군요. 그녀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고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살며시 얹었다. 안녕. 너도 들었지?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며칠이 지났다. 서유나의 입덧은 계속되었고 이장훈은 그녀를 위해 죽이나 미음을 자주 끓였다. 그녀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실감하며 아이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른 아침, 마을 입구 쪽에서 검은 차량이 2대 멈춰섰다. 한 대는 군용 지프였고 다른 한 대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은색 승합차였다. 몇 명의 사복 남성과 군인들이 마을 이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 소식은 곧 마을 주민들 사이에 퍼졌다. 누군가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정보가 있다는 말도 했고 또 누군가는 간첩이 숨어 있다는 소문까지 흘렸다. 이장훈은 그날 저녁 유나에게 사실을 알렸다. 이젠 여기 있는 것도 오래 못 갈 것 같소. 들키는 건 시간 문제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손은 무의식 중에 배 위에 얹어 있었다. 도망가면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혼자 떠나도 돼요. 그건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오. 내가 결정한 일이니 책임도 나한테 있소. 그날 밤 이장훈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지인을 떠올렸다. 몇 해 전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지냈던 노인이 있었는데 몇 달 전 요양원에 들어가며 빈집을 남겼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있어 접근이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밤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유나는 몇 벌의 옷과 이장훈이 준비한 약, 음식들을 조그만 가방에 담았다. 이장훈은 낡은 트럭을 몰고 유나와 함께 철원 외곽을 빠져나갔다. 어두운 시골길, 가로등 하나 없이 이어지는 좁은 도로를 따라 트럭은 조용히 달렸다. 무서워요.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망친다는 건 예전에도 무서웠지만 이번엔 제가 혼자가 아니라서 더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오. 이젠 셋이잖소. 그의 말에 그녀는 살짝 웃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 더 빛났다. 그들은 새벽 무렵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래된 시골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멀쩡했다. 이장훈은 예전 기억을 더듬어 집안을 정리하고 전기를 점검하고 간이 침대를 설치했다. 며칠 동안 그곳에서의 생활은 조용했다. 유나는 약해진 몸을 쉬게 했고 이장훈은 근처 작은 시장에서 식료품과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이장훈은 작은 마트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남자는 이장훈을 정확히 이름으로 불렀고 자신을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이장훈 씨, 저희는 당신이 최근 보호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장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차분히 대답했다.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난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행정적 면책을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당신이 그 여성을 넘겨준다면 모든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도운 시민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장훈은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흰 봉투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자유, 명예, 그리고 편안한 노년. 하지만 그는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제 눈앞에서 쓰러져 있었소.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소. 난 그저 인간답게 행동한 것뿐이요. 남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여성이 누구의 딸인지 당신은 모르죠? 이장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북한군 고위 간부의 외동딸입니다. 그 사실이 공개된다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가슴속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 밤 이장훈은 집으로 돌아와 유나를 마주 앉혔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국정원에서 왔소. 당신에 대해 모두 알고 있더군.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저를 절대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소. 선택해야 하오. 우린 지금 둘만의 세계에 숨어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소. 그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 돌아가지 않겠어요. 더 이상 그 체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선언이자 결단이었다. 이른 아침 산속 오두막의 조용함을 깨운 건 멀리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 속보였다. 이장훈은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시장에서 사온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유나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강원도 철원 인근에서 북한 출신의 여성 탈북자가 군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현지 보안당국이 긴급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현재 임신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황 묘사는 너무나도 정확했다. 유나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지금 뭐라고 했죠? 이장훈은 라디오를 껐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결국 흘렸군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퍼뜨렸거나 임신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병원 쪽 누군가가 유출했을 수도 있어요. 유나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이젠 끝났네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요. 아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소.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이장훈의 오래된 휴대전화였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통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낮게 깔린 남성의 목소리였다. 기자가 당신 집을 찾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더 이상 조용히 지낼 수 없을 겁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고 그 짧은 메시지는 곧 현실이 되었다. 이틀 뒤 오두막 근처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올라왔다. 낡은 산길을 따라 겨우 도착한 차량에서는 젊은 남녀가 내렸다. 카메라를 든 남자와 마이크를 든 여자. 여기 이장훈 씨 집 맞죠? 서유나 씨도 함께 계신가요? 그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엔 호기심과 자극을 원하는 열기가 번지고 있었다. 돌아가시오. 여긴 사적인 공간이요. 하지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훈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날 밤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에는 북한 여군 탈북, 노년 남성과 동거 중, 임신까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건 간첩 행위다. 당장 북송시켜야 한다. 노인부는 속은 거다. 이용당한 거지. 하지만 그들이 진짜 사랑이라면 어떡할 건데? 정치적으로 민감하긴 하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지키려는 모습이 진심 같긴 하다. 찬반이 극명히 갈렸고 SNS에선 해시태그가 퍼졌다. 삽사인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삽사인 간첩인가 피난민인가. 삽사인 임신 아녀군 논란. 그 뉴스는 하루아침에 두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유나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분명 도망쳤고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었다. 이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제가 여기로 온 순간부터. 이장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당신 탓이 아니요. 세상이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날 밤 그들은 작은 라디오를 다시 틀었다. 어느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을 주제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인물입니다. 단순한 탈북자와는 다르죠. 임신까지 했다는 건 정보를 빼내기 위한 위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그녀는 이미 귀순 의사를 밝혔고 임신은 북한에서의 과거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녀를 인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접근하자면 우리 사회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유나는 라디오 앞에서 입술을 꽉 물었다. 모든 것이 상품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 몸, 감정, 선택, 심지어 그녀의 아이마저도.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상황을 인도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생기고 있으며 그녀의 귀순 및 보호를 공식 요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군과 국정원 일부 인사들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를 단순 귀순자로 받아들이는 건 안보적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국 우리가 뭘 선택하든 누군가는 반대하겠지. 유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소? 이장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하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이젠 도망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초여름의 햇살은 유난히도 밝았다. 오두막 주변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고 텃밭의 채소들도 제법 자라 유나가 손수 수확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뉴스는 매일같이 그녀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오두막 안의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유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장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가끔 멍하니 숨을 고르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선생님,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탓이지. 이제 무리하면 금방 지치거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 한 달 전, 이장훈은 서울의 한 병원을 다녀왔다. 오랫동안 무시했던 피로와 식욕부진, 그리고 간헐적인 통증이 반복되자 결국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간단명료했다. 조기 간암입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의사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다. 치료 방법, 생존 확률, 입원 계획. 그러나 병원을 나설 때 그는 단 하나의 선택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지금 치료는 우선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유나와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병원에 연락하지 않았다. 치료 계획도 미뤘고 약도 따로 받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선택했다. 유나는 그의 얼굴에서 가끔 보이는 그늘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가 말을 꺼내지 않자 깊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자주 음식을 챙기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을 늘렸다. 이젠 제가 선생님을 돌봐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장훈은 웃었다. 서로 돌보는 게 가족이지. 누가 누구를 돌보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오. 어느 날 밤, 유나는 잠에서 깼다. 바깥에서 조용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히 문을 열고 나가보았고 현관 앞에서 등을 구부린 채 앉아있는 이장훈을 발견했다. 괜찮으세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소. 기침하셨어요. 자주 그러세요? 가끔. 별거 아니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온 그의 가방 안에서 병원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날짜는 한 달 전, 병명은 조기간암. 유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서류를 들고 마당에 서 있는 그녀를 본 이장훈은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찾았구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소. 지금은 당신과 아이가 먼저니까. 그럼 당신은요? 아프시잖아요. 치료해야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 사는 것보다 여기서 당신 옆에 있는 게 더 좋소. 그의 말에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도요. 그렇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당신 곁에서 쓰고 싶소. 그날 밤, 유나는 오랫동안 그의 곁에서 울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녀는 그 손길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로. 그 이후 유나는 그의 병세를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꿔갔다. 더 자주 쉬게 하고 음식을 더 건강하게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체온과 혈압을 확인했다. 병원에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았다. 그들은 둘만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채워갔다. 산책을 하며 마을의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예전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유나는 자신의 삶에 누군가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이장훈은 그녀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편지가 여러 장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없게 되면 이 편지를 아이에게 읽어주시오. 내 마음을, 내 이야기를 그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직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그 아이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는 미소 지었다. 내가 행복한 건 당신 덕분이요. 그리고 그 아이 덕분이기도 하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아래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기상청은 며칠 전부터 태풍 북상을 예보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산속 전신주의 전선은 바람에 흔들리며 윙윙거렸다. 그날은 유나의 예정일보다 약간 이른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허리 통증, 복부의 묵직함, 그리고 불규칙한 수축. 이장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살폈다. 괜찮소? 통증이 더 심해졌소? 네. 조금씩 규칙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참을 만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병원은 어렵소. 길도 막혔고 전화도 잘 안 터지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강풍과 폭우로 인해 전선이 끊긴 탓인지 연결되지 않았다. 외부와 단절된 산속 오두막에서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유나의 진통은 더욱 짧은 간격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선생님, 저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괜찮소. 자넨 혼자가 아니오. 내가 여기 있잖소. 이장훈은 그녀를 부축해 따뜻하게 데운 방으로 옮겼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깨끗한 수건과 따뜻한 물, 비상용 의료키트를 꺼냈다. 그는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유나가 임신하고 난 후부터 기본적인 응급분만 지식은 숙지해두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고 유나는 숨을 고르며 버텼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녀는 이따금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다. 선생님, 제발, 아이만은 무사하길. 그래, 아이도 자네도 반드시 괜찮을 거요. 우리가 함께 하잔소.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유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몸에 힘을 다해 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을 알리는 바람 사이로 작고 선명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다. 태어났소. 유나씨, 아기가 태어났소. 이장훈은 손에 안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감쌌다. 작고 붉은 얼굴,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세상을 향한 첫 울음. 유나는 지쳐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기, 괜찮아요? 응, 아주 건강하오. 정말 잘 해냈소.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어서 와, 내 아이야. 그들은 아기에게 이하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장훈의 성을 따르고 하준은 따뜻함과 밝은 미래를 뜻하는 이름이었다. 바깥에선 여전히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이장훈은 새 생명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이 솟구쳤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소. 유나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엔 탈진이 역력했지만 그 안엔 뚜렷한 행복이 있었다. 선생님. 응.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오겠죠? 그렇겠지. 그리고 그땐 말해주겠소. 그가 얼마나 큰 용기로 이 세상에 왔는지,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날 새벽, 이장훈은 잠들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유나가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7월 4일 새벽 3시 42분. 이하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다. 울음소리는 맑았고 어머니는 아름다웠다. 그 문장을 적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폭풍은 아침이 되어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부서진 나뭇가지들이 길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햇살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이장훈은 조용히 말했다. 하준아, 내가 온 이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너를 위한 사랑은 이미 충분하단다. 태풍이 지나간 지 며칠이 흘렀다. 마을에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더 이상 서유나나 이장훈의 이름을 다루지 않았고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다. 하지만 오두막 안, 조용한 그들의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출산 후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이를 품에 안고 수유하며 하준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울음, 미소, 그리고 자잘한 숨결이 그녀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장훈 역시 매일같이 하준을 돌보았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기도 했고 작은 마당에 나가 볕을 쬐게 하며 햇살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때로는 혼잣말처럼 속삭이기도 했다. 하준아, 너는 이 세상의 벽을 뚫고 온 아이란다. 내 존재가 바로 기적이지. 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도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이장훈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간헐적인 통증은 그를 밤새 괴롭혔다. 유나는 그의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병원에 다시 가요. 제발요. 이젠 너무 늦었소.
그리고 괜찮소.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유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유나에게 부탁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라도 하준이와 함께 서울에 가보시오. 당신이 원하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오. 선생님 없이요?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소. 당신이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할 차례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날 밤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하준아, 너의 이름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너의 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너의 첫 번째 기억이 되길 바란다. 몇 주 후 이장우는 조용히 병상에 누워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운 숨은 더 이상 없었고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유나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마디 남기지 못했지만 모든 말은 이미 살아있는 행동과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유나는 하준을 품에 안고 그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묘비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한 사람을 지켜낸 사람, 사랑으로 경계를 넘은 사람. 그 후 몇 달간 유나는 혼자서 하준을 키우며 살았다. 정부와 인권단체의 지원을 받아 귀순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쳤고 아이는 출생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얻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는 차근차근 해나갔다. 언어 교육을 받았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근처의 작은 도서관에서 시간제 일도 시작했다. 가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거나 말을 아끼며 지나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녀를 그저 또 다른 이웃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오두막 뒷산에 올랐다. 이장훈이 좋아하던 자리에 앉아 멀리 DMZ 너머 북쪽을 바라보았다. 하준아, 저 너머에는 엄마가 자라던 곳이 있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던 땅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곳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단다. 하준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잠들듯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서울로 이사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한 날 유나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녀는 하준의 손을 잡고 기차를 탔다. 도착한 곳은 철원이었다. 오두막은 시간이 흐르며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곳에서 유나는 조용히 편지를 하나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하준아, 이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란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작은 집, 너의 첫 울음이 이곳에 퍼졌고 너의 첫 미소도 이곳에서 피어났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앉아 긴 숨을 들이켰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경계를 넘어온 사랑의 증거야. 하준은 천천히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녀도 함께 웃었다.